네,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한 이미지와는 다른 강건한 방송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 KBS와 채널A에서 청년 농객으로 기억되는 분인데요. 이 청년과 아재 대화라는 컨셉으로 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 청와대 곽준엽 대표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표 의원님. 저는 청와대 유튜브의 곽준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이 오랫동안 계셨던 제1야당 국민의힘에는 현재 초선 의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이야 홍준표 의원님에 대해서 정치적 역량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초선 의원님들은 홍 의원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치적 동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어필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선배 정치인으로서 야당 초선 의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예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실 때 삼국지와 관련된 내용을 빗대서 쓰신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삼국지의 여러 인물들 중 어떤 인물을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3번이나 방문했는데 의원님께서도 나중에 인재를 얻기 위해서 3번, 아니 10번이라도 방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센스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절반이 넘죠. 그래서 지난번에 6월에 국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씩 한 30여 명을 만났습니다. 아, 직접 만나신 거예요? 아. 1대1로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 교환을 쭉 해왔고 또 그분들의 생각을 쭉 이제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이제 국회 처음 들어오시면 여의도 풍습도 익숙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분에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답변을 해주고 해서 요즘 이제 조금 간격이 이제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국지에 누가 제일 매력 있는 인물이냐? 나는 조자룡으로 봤습니다. 조자룡, 관우 장비, 그 다음에 뭐 제갈량, 그 다음에 뭐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이 사람들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삼국지에서 내가 인물이 매력적이다. 난 조자룡으로 봤습니다. 조자룡은 이게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고도 그 총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한 인물입니다. 헌신한 인물이고 또 유비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없이 유비 진영으로 넘어왔어도 가장 내부 분란 없이 초계 건국, 총나라 건국도 도와주고 유비의 마지막까지도 헌신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삼국지에는 조자룡이 제일 매력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인재를 위해서 상고초려하는 것은 곧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분 만나서 동지를 규합해 올 생각입니다. 혹시 눈여겨보는 조자룡 역할을 하실 분이 있을까요? 응? 눈여겨보는 혹시 조자룡 역할을 할 있죠. 있습니까? 누구죠? 누구신가요?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영상으로 만나본 청와대 채널의 경우에는 민심 택시라는 코너로 이제 게스트와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원님은 2030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평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통상으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도 사실 2030을 위한 세대하고 소통입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대학 강연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대학 강연 가서도 저는 특강을 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한 10분 이야기하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학생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받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1시간 반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늘 소통을 하고 있죠. 만약에 청년들이 직접 찾아와서 의원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문의가 왔을 때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이고 하죠. 이제 곧 아마 구정 앞두고 카이스트 학생들이 찾아와서 난상 토론을 하자고 저희가 와서 그래 하자고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조선에서 매일 1시죠. 보도본부 한라인 진행을 맡고 계십니다. 친근한 이미지와 유쾌한 입담의 채널 엄튜브의 엄성섭 앵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튜브 크리에이터 엄튜브입니다. 엄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홍카콜라가 또 40만을 넘어서서 또 이렇게 축하의 의미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엄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저희 형이 하고 있는 또 TV조선 오후 1시부터 하고 있는 보도본부 한라인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카콜라 축하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 좀 촌철살인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정말 직설적으로 좀 그래도 좀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세간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야당의 제1야당의 대선 후보도 하셨고 그리고 많은 또 득표도 하시긴 하셨는데 바른 말을 하시는 거는 잘 알겠다. 그래서 뭐 홍카콜라라는 얘기처럼 굉장히 좀 속 시원하고 좋은 뭐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좀 말씀하시는 상황 자체가 너무 좀 품위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듣는 사람 너무 기분 나쁘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른바 그 팬덤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중도나 혹은 중도 좌파나 확장을 가져가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소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카콜라의 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 대구 또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대선은 어쩌실 생각이신지요? 대선 출마의 의지가 아직도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홍카콜라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품위 문제, 품격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출발이 경남지사 할 때 2017년도 초로 내 기억을 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아마 그 대대적으로 막말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말 프레임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막말 프레임을 갖다 붙였어요. 민주당 쪽에서.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신 건 맞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뒤로부터는 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러고 이제 말을 바꿨죠. 자살했다는 말이 막말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도 내가 극단적 선택이라고 했고 그래 했는데 그 뒤에 대선 때 이제 또 문제를 관훈 토론회인가 대선 끝나고 난 뒤인가 가서 어느 기자가 또 품위 문제를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품위 없는 말을 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기억을 한다.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 그게 얼마나 품위 없는 말이냐. 노무현 대통령 뱉은 말을 전부 봐라.
얼마나 그 품위 없단 말이냐. 그때 품위를 따진 적이 있나. 나는 그 이해가 안 된다. 막말 프레임도 그게 이제 그 당대표가 됐을 때 하도 친박들이 예를 먹이길래 내가 앉아서 이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다. 너가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 너가 신주 딴지처럼 모시는 분 탄핵될 때 몸으로 막은 일이냐. 그래 놔놓고 바퀴벌레처럼 숨었다가 다시 나왔으니까 너가 진짜 이거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다. 그 말인 거 그걸 이제 바퀴벌레 암덩어리 이걸 또 품이 없다고 이제 몰아붙였어요. 막판에 가서 2017년도에 나경원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보수의 품위 운운하면서 내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위장평화회담이라고 내가 딱 단정 지어갖고 남북 정상회담 위장평화회담이다. 저 쏘면 안 된다. 절대 북핵 폐기는 안 한다. 위장평화회담이다. 그래 놔놓고 전 국민이 나를 이제 그때 한 80% 이상이 막말 프레임으로 몰아가지고 위장평화회담에 저 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분자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또 우리 측에서 그 방송에 나가서 그걸 갖다가 막말이라고 몰아붙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는 품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막말꾼으로 돼버리고 그 된 거예요. 됐는데 지금 와서 내 가타부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자기 대선에 1위 하는 사람 품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대선에 여론조사 1등 하는 사람 그분이 품이 있습니까? 품이 따집니까? 근데 그분한테 따지려면 우선 품위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형수한테 온갖 예담지 않는 쌍욕한 거는 그거는 왜 품위를 안 따져요? 그러니까 엄투부에서 따지려면 우선 자기 대선 주자 1위 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어록을 쫙 놔놓고 진짜 보면 그 양아치 같은 말 많이 했죠. 막말을. 그럼 그거 가서 따지고 나한테 이래 해주면 내가 밉지는 않았지. 그래서 다시는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품위는 어느 정도 지키고 있고 품격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대구 총선 다시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갈 생각이고 대선 출마는 엄투부에서 바라지 않겠지만은 대선 출마를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요. 다음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파 논객하면은 바로 떠오르시는 분이시죠. 이 전설의 사망 유의 토론 미디어워치 TV의 변희재 대표의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대표님, 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입니다. 대표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탄핵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크다. 이건 법적으로 탄핵될 게 아니다. 이 법리적으로 명확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일관적으로 그것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 정권에서 박 대통령을 사면하니 많이 장난을 치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아직 꺼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는 두 대통령을 갖고 막 장난을 쳤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낙연 대표와 이 사면 석방 얘기하기 전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 제도권 정당인 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우리 보수 장애에서도 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 석방대에서는 사실은 목소리를 많이 못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면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덮어버렸는데 홍준표 대표님이 한번 주도해서 범보수 국민 이 조직을 좀 구성해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 석방위원회 혹은 또 명예회복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해서 홍준표 대표님이 좀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님들을 좀 석방시키고 명예회복을 하는데 좀 힘을 쓸 수 없겠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쭉 보면 어떻게 정권 시작하자마자 안희정부터 해서 뭐 조국, 뭐 임종석, 박원순, 김경수, 이재명 이 대권주자들을 막 죽여가고 있어요. 뭐 저는 여의도에서 정치 매체를 20년 해봤지만은 이 집권여당이 저렇게 이 대권주자들을 죽여가는 걸 처음 봤고 야권을 보면은 이 김종인 씨가
보수 후보들을 또 다 죽여가고 있어요. 이 집권여당은 주로 검찰을 통해서 죽이는데 보수 야권은 김종인 씨가 막 입을 통해서 멀쩡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헐뜯고 짓밟고 복당을 막 막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김종인 씨는 원래부터 내각제 지상론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 뭐 정권 뭐 끝나면은 뭐 몸 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내각제 연방제 개헌 야합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쪽은 원래부터 연방제 개헌을 막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이제 홍준표 대표 때 이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종인 등등은 원래부터 내각제 하고 싶었으니까 이 둘이 맞물려서 재보선 이후에 내각제 연방제 개헌 야합을 할 때 홍준표 대표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반대하시는지, 만약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막으실 건지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좀 다양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두 대통령 사면 문제는 난 사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면이라는 거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때 하는 거고, 나는 그 두 대통령이 정치 재판을 했고 정치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사면 거론하는 사람은 탄핵 찬성파들이 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석방 투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두 번째, 명예회복은 어차피 이 정권 교체가 돼야 됩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그리고 석방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세 번째, 보수 야권의 김종인 위원장의 문제는 나는 지나가는 바람으로 봅니다. 지나가는 바람으로 보기 때문에, 한때 지나가는 바람으로 보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당에 돌아가면 되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또 개헌 야합을 하지 않겠나. 근데 아마 이거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직선제 투쟁을 국민과 함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혹시 의원님은 그럼 이 전직 두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성 좀 있다고 그건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 지 마음이겠죠. 근데 지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을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갈 때. 그건 모르지. 그 수시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너 이야기할 때 참모가 써준 것만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환경구의 시사 창고를 운영하시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애국순찰팀의 황경구 대표님의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의 황경구 단장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 지금 비대면 사회 속에서 그나마 영상으로라도 신춘년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 정권 5년 차에 들어서는데 그동안 정말 차고 넘치는 권력형 범죄가 난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그 어떠한 국정조사라든가 또 특검이 실질적으로 시행된 예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위안이라면 자유한국당 시절에 홍준표 대표님이 계실 때 저희 애국순찰팀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바로 허위범 특검을 출범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김동원과 경공모 조직원들은 이미 그 형이 확정되어서 수감되어 있거나 이미 출소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형이 확정되지도 않고 또한 보석 석방 중에 도지사직을 유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에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그리고 이용우 법무차관의 내사 종결권,
그리고 운수미 성남시장의 수사 기록 유출 등 크고 작은 경찰의 비사실과 일탈 행위가 이어짐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수사 종결권이라는 막강한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표님의 견해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경찰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필요한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사법부의 불공정 문제는 우선 어느 정도 불공정하냐 그걸 보면 해방 이후에 가장 부끄러운 사법부입니다. 해방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나 자유당 시절에도 사법부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는 정권에 영합하고 대법원이 논리를 조작하고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보면요. 희한한 논리가 적용된 게 적극적인 거짓말만 거짓말이고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판결문이에요. 나 그거 보니까 야, 그럼 앞으로 소극적인 거짓말하면 전부 그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부분을 믿고 지금 그 경남지사 김경수가 큰 소리 치는 거는 그런 대법원을 믿고 큰 소리 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또 최근에 법원에서 70여 명의 무능한 법관들이 집단 사표를 냈어요. 이젠 법원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법원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법연구원과 그 특유한 좌파 법률 그 연구회에서 대법원 장악, 헌재 장악,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곧 장악하겠죠. 온갖 기관을 다 장악해서 제도적으로 나라를 좌파 이념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막아야 되겠다. 두 번째, 경찰 제어방법은 아마 지금 경찰이 과도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과도기라고 보고 공수처와 검찰이 아직 권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시민사회 단체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스나이퍼 팀의 방송에 이은택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나이퍼 팀 채널의 이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TV 홍카콜라 구독자 40만 명 달성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대선 후보였고 지금도 유력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님께 탈북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한미 군사훈련을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면 북한의 김정은이와 의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김여정이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특등 머저리라고 비난도 했고요. 평화통일도 중요하지만 위의 현실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권이 뭐 주고 뺨 맞는 시기 아닌지요. 홍준표 의원님의 이런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의 침략의 역사 우리 모두가 잊지 않습니다. 또 유교의 역사 역시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허나 유교의 전범국인 북한,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나 사죄 요구도 못하는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입니다.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서 중국에 갔던 대한민국의 한 기자가 중국의 경호원에게 쳐맞아가지고 눈과 입이 모두 터져서 왔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한 대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또 중국의 우한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죽을 맛입니다. 의원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북한과 중국 등 모든 나라들과의 외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위상을 높이는 당당한 대통령이 될 수 있으십니까? 우선 한미군사훈련을 하는데 규모나
훈련 여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의논하겠다 그 이야기한 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으로서의 말입니다. 한미군사훈련의 목적은 북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 훈련을 침략하려고 하는 당사자한테 허락 여부를 물어보겠다. 나는 이게 대통령이 제대로 정신을 두고 한 말씀인지 이게 대통령의 말이 맞나고 내가 확인을 2번 했습니다. 이제 제정신이 아니면 저도 그래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신다. 그 2번째 이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기본적으로 나는 그 무장평화주의자입니다. 남북의 군사 균형이 대등할 때 이게 이제 전쟁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왜 전쟁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전쟁은 발발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무장평화론자입니다. 남북이 군사적인 균형이 같아야 된다. 북이 핵이 있다면 남의 핵에 버금가는 것이 있어야지 군사균형이 된다. 2번째, 햇볕 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래 모든 정책을 동원해도 나는 남북의 기본적인 그 대북 정책의 기조는 체제 경쟁을 하자. 남북이 너는 공산주의 체제로 열심히 하고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로 열심히 하고 그 체제 경쟁을 해서 나중에 체제가 잘못됐다는 척은 스스로 무너질 것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장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2번째 우리가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통일이라는 게 체제 경쟁의 결과로서의 통일이지 그걸 강제적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체제 경쟁의 결과로서 통일이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2번째 외교관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의 위치에 올랐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미국에도 당당해야 되고 중국에도 당당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데 어떻게 미국이 한미동맹을 하겠어요. 중국한테도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외교적 당당함을 가지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